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의 모든 것 신상복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10분 이내에 간단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투자 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피스텔이 참 매력적인 투자 아이템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피스텔은 참 조심해야 될 투자 아이템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서는 그 소형식으로 사업을 하면서 주거까지 하는 그런 형식으로 탄생이 되었습니다. 90년대 초반부터 마포 쪽에서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일반적으로 상업 지역에 있는 원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금액은 2억 원 이하의 투자 제야로서 많은 사람들이 소액 투자 혹은 상업 지역에 있는 깔끔한 그 원룸 등으로 생각을 하면서 접근들 많이 하세요. 그리고 오피스텔 투자의 가장 신기한 점은 론을 많이 안 끼십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임대 수익을 하시는 분들은 융자를 안 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투자 제야보다 물론 강남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나 그런 것보다는 아주 다 소액이지만 일반적으로 론을 끼고 그러니까 융자를 끼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는 비슷하거나 다소 좀 작은 정도 그 정도의 투자 금액이 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부동산의 한 범주를 본다고 한다면 여전히 오피스텔은 소액 투자로 보시는 경우도 많이 있죠. 1억에 몇 채 월세 따박따박 이 문구가 상당히 익숙하실 거예요. 그럼 이 문구가 왜 생겼느냐? 때는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피스텔 때문에 부동산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봐야겠네요.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명박 정부에서의 부동산 정책은 두 가지 키워드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 보금자리 주택, 또 한 가지는 바로 전세난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멀다 하여 전세 대책들을 많이 내놓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오피스텔에 타격을 입혔던 것이 바로 오피스텔이나 아니면은 다가구, 다세대, 원룸 등을 건축을 할 때 국민주택기금을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 오피스텔을 초토화시키는 하나,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이 만들어졌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하고 뭐가 다르냐면요.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건축법상의 분류는 업무용 시설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주거용으로 많이 쓰이죠.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말 그대로 주택자가 들어가잖아요. 주거용 시설입니다. 뭐가 차이가 있느냐? 예를 들어 보면 이거를 매도를 할 때나 아니면은 저희 양도소득세, 국세청하고 우리가 띵가띵가 놓을 때, 연관이 돼 있을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국세청의 그 과세에서의 가장 큰 원칙은 실제 과세주의라고 해서 오피스텔이라고 해도 주거용으로 사용해요. 그러면 그건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오피스텔에 계약서였을 때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한다 라는 문구가 항상 쓰이기로 했고요. 정부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월세를 주거용으로 쓸 때 그 월세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겠다, 나중에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를 해주겠다 라는 것도 던지기도 했죠. 이런 핑퐁 게임이 많이 갖고 그 오피스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2천만 원짜리 전세나 아니면 공실로 해가지고 그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거짓 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그
2천만 원 이하에 있는 가세도 되지도 않았지만요. 그 도시형생활주택 같은 경우에서는 주택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입증 책임은 파는 사람, 소유자가 내야 되고요. 그리고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피스텔도 이게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 책임한 것은 가세대 당국이 하는 겁니다. 그런 차이는 좀 있어요. 이야기가 좀 같죠. 근데 도시형생활주택이 탄생이 왜 오피스텔을 죽였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의 구도심을 살펴보면 근린생활시설이나 소위 말하는 프라자 건물들이 차츰차츰 주거용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상권이 죽어서 일반적으로 사무실 용도로 쓰이는 고층, 8층이나 7층 정도는 사무용도로 쓰이거든요. 상권이 죽은 곳은요. 근데 거기에서는 임대도 안 나가고 임대료도 개차반이기 때문에 차라리 원룸 등으로 개조를 해서 임대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분양까지도 하기도 했죠. 그럼 분양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럼 용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주거용으로. 근데 이런 프라자 건물이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진짜 다 막아놓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바닥 난방 깔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주차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주거용의 주차나 업무용의 주차 세대수나 세대당 주차 비율이나 그 주택의 주차 비율은 천지차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건물이 올라간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안 돼가지고 예전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지분으로 분양하는 데가 또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요. 네, 그런 것들은 문제가 많았죠. 그리고 지분으로 분양 안 하고 용도 변경 안 한 상태에서 이건 원룸이다. 2년 동안 내가 임대를 보장해 줄게 하면서 분양했던 것들 상당히 많아요. 근데 나중에 용도 변경 안 한 상태에서는 싱크대 철거당하죠. 그리고 화장실 철거당하죠. 다 철거당합니다. 네, 그러면 임대가 들어올 수가 없죠. 근데 그것을 풀어준 게 주차의 면적을 풀어준 게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지금은 강화가 좀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많이 풀어줬어요. 프라자 건물 같은 경우가 오히려 역에선 가까이 있어요. 좋은 지역에 있다는 얘기죠. 입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폭증, 예를 들어 보면 국민주택기금이 2%도 안 되는 금리로 그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이나 그러니까 오피스텔의 대체제나 아니면 오피스텔에도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오피스텔 공급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졌고요.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즉 공급가행 시대가 어마어마하게 진짜 어마어마한 수준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정도가 어느 수준이냐면 우리가 단군 왕검이 여기에 도읍을 세우고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아사달에 도읍을 지었죠. 맞죠? 네. 그렇게 해서 나라를 건국하고요. 2007년도까지 4천년인가요? 그까지의 오피스텔 건축 한 내역이나 2007년도에서 2015년도 정도까지 건축된 오피스텔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렇게 공급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여하튼 오피스텔 공급은 임대 수익의 하락과 그리고 오피스텔 자체의 투자성을 많이 깎아 먹었습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임대 수익형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귀에 이제 딱지가 들을 정도로 익숙한 1억의 몇채 월세 따박따박이 그때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쯤 발생이 된 거예요. 아니, 전세난이라고 하면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해줬는데
건축된 게 다 뭐 한 10평 이하짜리에, 실면적 10평 이하짜리에 오피스텔들이었던 거죠. 참, 탁상 공론. 이런 공급의 폭증은 오피스텔 자체에 대해서의 투자성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오피스텔을 좋게 보진 않는 거예요. 되게 보수적으로 보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제가 보기엔 한 에피소드는 4개 정도까지 오피스텔에 대해서 완전 초전박살 하는, 방송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부동산의 모든 것, 신상복 공인중개사였습니다. 여러분 꼭 부자 되세요.